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엽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그래도 처음이니까 제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실 거예요. 제가 회계사 쪽 학원에서는 강의를 뭐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뭐 처음이에요. 처음 한 거는 2014년도였어요. 2014년도에서 저쪽에 이제 노량진 쪽에 있는 학원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기본 강의 한 번을 하고 그냥 계속 안 했어요. 안 하다가 2015년도부터 메가 로이어스라는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학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저를 처음 봐서 신규 강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신규 강사는 아니에요. 메가 로이어스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일타예요, 제가. 일타니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2015년 데뷔해 갖고 2년 만에 일타 먹었고 지금까지도 쭉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규 강사는 아니에요. 뭐 제 강의가 여러분들 개인 취향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그건 뭐 각자 취향이니까. 어쨌든 뭐 신규 강사는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미숙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책도 처음 보시죠? 이 책 처음 보실 거예요. 이게 그저께 나왔대요. 2판이라고 나오죠? 뭐 처음 보는 책인데 뭐 2판이냐. 1판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탐진해서 한번 내긴 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회계사 쪽에서 강의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는 거의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많이 낯설 텐데 그래도 두 번째 나오는 책을 2판으로 찍으라 그랬어요. 1판으로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괜히 뭐 불필요한 것 같고 그 속임수 쓴다고 오해받고 싶진 않더라고. 1판이라고 쓰는 건 나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그대로 쓰자 그래서 2판으로 냈어요. 그리고 이 책도 처음 나온 책 엊그제 뭐 처음 쓰는 책이냐 그건 아니고 변호사 시험 쪽에서 쓰고 있는 책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요 끝에 이제 보험법이 더 붙어 있지. 그러니까 거기서 쓰고 있던 책을 보험법 부분만 잘라내서 회계사 시험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회계사 쪽이 시험 경향이 안 맞느냐? 그것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변호사 쪽이랑 회계사 쪽이랑 시험 경향은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변호사 쪽에서는 주요 쟁점되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깊이 있게 나오고 어렵게 나와요. 그런데 회계사 세무사 쪽은 좀 폭넓게 나와요. 변호사 쪽에서는 공부 안 하는 걸 오히려 회계사 쪽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한 것들. 넓게 폭넓게 나오면서 되게 기초적인 것만 물어봐요. 조문 위주로 물어보고 판례를 물어봐도 아주 기초적인 판례. 판례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문제도 좀 쉽게 나와. 조문 판례가 지문에 그냥 인용되는 방식으로 많이 나와요. 변호사 쪽에서 안 그렇지. 사례형으로 뭐 갑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 이래가면서 사례 형식으로 나오고 문제만 그러니까 지문 말고 문제만 한 10줄 이상씩 나와요.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되게 어렵지 거기서. 그 정도 차이만 있지 나오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책 그렇게 해서 뭐 시험 경향에 맞지 않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기출 문제를 다 봤기 때문에 시험 경향에 맞지 않는 부분 빼려고 했는데 뭐 그럴 게 없어. 거의 비슷해서 그냥 다 놔둔 거예요. 그럼 이 책의 지금 선호도는 뭐 변호사 쪽 선호도는 어떠냐? 뭐 회계사 쪽에서는 처음 나왔으니까 아직 선호라는 게 없죠. 변호사 쪽 선호도는 어떠냐? 매우 높아요. 이것도 뭐 제가 강의를 일타고 책에 대한 그 점유율은 더 높아요. 로스쿨 학생 정원이 1년에 2,000명이거든요. 이 책이 1년에 작년에 1,500부 나갔어. 재작년에 초판 나오고 요번이 이제 3년째예요. 근데 작년에 벌써 1,500부가 나갔다고. 그러니까 로스쿨생들은 거의 내 책을 거의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뭐 그 나머지 500명은 다른 교수님 책, 다른 강사 책 보느냐? 다른 강사 책도 일부 보겠지만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기 로스쿨 쪽에서는 서울대학교 송홍열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이 쓴 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고 강사가 쓴 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강사가 쓴 책을 더 좋아하지. 보기가 편하고 양이 적으니까.
근데 이 로스쿨 쪽에서는 송일 교수님이라고 천재 법률가가 한 명 계세요. 그분은 대학 입시 시험 수석 입학,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법시험 매우 어려울 때, 300명 뽑을 때, 그때 사시, 행시, 외시, 삼시 합격.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 졸업. 미국 유학 가서 하버드 로스쿨 졸업. 로스쿨 졸업도 외국인 코스 있죠. LLM이라고 외국인 코스 있어요. 1년 반 하는 거. 보통 우리가 갔다 온다 그러면 그걸 주로 가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야. 현지인들 코스. 그거 JD라 그래요. 현지인들 로스쿨이야. 하버드 로스쿨. 현지인들 들어가는 걸 입학해서 거기서 그 졸업하고 나오셨고, 국내에 와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나다는 사람, 법률가들만 모인다는 김앤장에서 근무하시다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가신 분이에요. 그 30대. 30대에 그걸 다 하고 서울대 교수까지 하신 분이야. 천재 법률가 중에 법률가지. 책도 매우 훌륭해요. 읽어보면 매우 훌륭해. 그래서 이 책을 만들 때 그분 책을 많이 참조했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상법은 이철성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옛날에 뭐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상법학회의 가장 원로시고, 뭐 그 전에는 이제 최고라고 항상 했죠. 그리고 그분 책 많이 봤고. 그런데 이제 성홍일 교수님 나오신 이후로는 이제 그분 이제 원로가 되셨고, 근데 이 책이 이제 이철성 교수님이랑 성홍일 교수님 책을 이철성 교수님 책 7, 성홍일 교수님 책 3, 요 정도 비율로 해서 적절하게 이제 수험 경향에 맞게끔 보기 편하게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선호도도 매우 높고, 그리고 학생들 간의 선호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책은 좀 이례적인 게 지금 대학 교재로도 쓰여요. 원래 학원 강사가 쓴 책은 대학 교재로 쓰이는 경우가 잘 없거든. 대학 교재로 선정이 되는 건 두 가지 경우야. 첫 번째, 교수하고 저자하고 친분이 두텁거나, 뭐 저자가 교수의 친구거나 아니면은 저자가 교수의 은사님이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선택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경우는 책이 매우 좋거나, 그래서 저자하고 친분이 없어도 교수가 그냥 채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대부분 교수절을 많이 해요. 서울대학교 교수들 주로 이제 서울대학교의 교수 중에 서울대학교에서 그 학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분이 또 서울대학 교수예요, 대부분. 그래서 그분 책, 또 책도 또 그분 책을 많이 봐. 다 뛰어나니까. 주로 그렇게 되는데 이 책은 대학 교재로도 몇 군데 들어가요. 물론 이제 로스쿨 교재로까지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고,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대학 교재로 들어가는 것도 올해가 처음이에요. 경찰대 하나 들어가고 있고, 명지 전문대 들어가고 있고, 계명대 들어가고 있어요. 계명대에는 요 책 자체가 들어가고 있고, 경찰대하고 명지전문대는 요 책 요약 써 있어요. 핵심 정리라고. 그 책은 아직 회계사 시험용으로 나오진 않았지. 변호사 시험용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보험법만 또 띄어내면 이제 회계사 시험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조만간에 회계사용 핵심 정리 그래갖고 나올 거예요. 세무사용으로는 나와 있어. 회사법만 띄어갖고 낸 거죠, 그건. 그건 대학 교재로까지 쓰고 있어요. 대학 교재로 쓰인 학원 강사가 쓴 책이 대학 교재로 쓰인다는 건 되게 이례적이고, 책 퀄리티는 아주 좋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변시 쪽에서는 다른 학원, 제가 있는 학원이 이제 메가로이어스인데, 메가로이어스 말고 다른 학원에서 거기 강사도 제 책을 써요, 교재로. 근데 그건 이제 요 책을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사례형 책이 있어요. 변호사 시험에는 이제 사례형 문제가 나오는데, 사례형 책을 또 제 책을 쓰고, 객관식 문제집도 있는데, 그것도 또 제 책을 쓰세요. 근데 그 선생님은, 시립대에서 로스쿨 교수하다가 나오신 분이야. 교수하다 나와서 학원 강사를 하고 계신데, 제 책을 갖다 써요. 경쟁 강사 책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학원 강사들이 다른 학원 강사 책은 잘 안 쓴다고. 내가 책을 만들어서 쓰거나 내 책이 없으면은 대학 교수 책을 갖다 쓰지. 다른 학원 강사 책을 갖다 쓰면은 내가 걔보다 한 수 미치라는 거 벌써 접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는 잘 안 하는데, 그분은 제 책을 갖다 써요. 그래서 요번에 작년부터 사례형 책은 썼고, 객관식 문제집 책도 제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책이 나오기도 전에 교재로 쓰겠다고 출판사한테 얘기를 해놨대. 책이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 사례형 책 보고 워낙 좋으니까 객관식 책도 뭐 똑같이 좋겠지 해갖고 책 보지도 않고 그냥 교재로 쓰겠다고 출판사한테 얘기해놓은 그 정도예요. 책은 좋아, 분명히. 좋으니까 이 책 믿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 처음 봤다고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제 강의 스타일을 먼저 소개를 또 드려야 되는데, 제 강의 스타일은 이해 위주의 강의예요. 그 회계사나 세무사 쪽에서는 그 상법은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로. 그래서 이해 없이 막 그냥 냈다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본서 이런 것도 잘 안 보고,
그 기출문제집 위주로 보죠. 기출문제집 계속 반복해가면서 그거 막 외운다고. 뭐 그건 물론 나중엔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암기를 안 하고 시험을 볼 수는 없죠. 근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할 거냐, 아니면 이해 없이 그냥 암기만 할 거냐, 그거의 문제거든. 근데 저는 철저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위한 얘기가 많을 거예요. 특히나 기본 강의에서 제가 그거를 더 비중을 많이 둬요.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후반기 가면은 객관식 문제 풀이도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정리 같은 것도 해요. 변호사 시험 쪽에서 다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는 이해 위주의 강의를 하지 않지. 그거 할 때는 그냥 철저하게 암기 위주로, 뭐 여기서 이 쟁점은 요 테마에서는 자주 나오는 게 이거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빨리빨리.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경업피지 의무다. 뭐 그러면은 경업피지 의무가 한 명 회사에서, 합자 회사에서, 그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게 흩어져 있잖아. 책에 보면. 근데 그런 것도 한 군데도 모아서 공부를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려면 책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야 되니까 번거로운데, 그런 것도 내가 정리를 다 해줘. 뒤에 가면 이렇게 정리하고 암기식으로 하긴 해. 그런데 기본 강의에서는 그거보다는 그런 얘기도 하긴 하지.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해 위주의 강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괜찮아. 근데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은 다른 학원 선생님 강의하는 방식이랑 조금 달라 보이거든. 예를 많이 드는데, 뭐 다른 학원에서 뭐 대추면 그러면서 두 문자 따서 외우게 해주고 그러고 넘어가서 그런 얘기 나오나 이러고 듣고 있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뭐 강남역에서 무슨 도시락 가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 뭐냐, 뭐 전통적인 회계사 상법 수업이 아닌 것 같다. 전통적인 회계사 상법 수업이 아닌 게 아니야. 처음에 들을 때 엉뚱한 수업을 듣고 온 거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나를 믿고 해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 정도 뭐 서두에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상법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첫 페이지 어디를 보고 시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상법 거의 대부분 수업에서 그러는데 개관을 먼저 많이 해요. 전반적인 걸 한번 쏙 훑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자, 우선 보자고요. 우리 상법에서 뭘 배우냐? 회계사 상법에서 이렇게 교과서를 보면 상법 총칙하고 있고요. 상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에 상행이라고 있죠. 그다음에 회사법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어음수표까지 나오지.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제 보험법이 더 있어요. 물론 이제 공식적인 시험 범위에서는 뭐 해상, 뭐 항공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 출제되는 건 보험까지. 근데 회계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만 배우죠. 무슨 상법은 이렇게 나뉘는데, 그럼 상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상법이 뭐 하는 법이냐? 상법이라는 거는 우리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할 때 법을 전혀 모르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런 얘기까지 해, 너무 기초적인 것까지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도 들어오세요.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 그리고 수업 시간이 이런 얘기를 해도 충분해요.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넉넉하게 하면 보험법까지 19회에 끝낼 수가 있어. 근데 여긴 보험법이 없는데 지금 22회잖아. 그리고 그쪽에서는 하루에 3시간 반이야. 여긴 4시간이잖아.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여유 있게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2회도 사실 다른 학원 강의 비하면은 짧은 거 아닌가? 그렇죠. 뭐 30몇 회씩 하는 것 같은데, 제일 인지도 높으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충분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시험에 관련 없는 깊이 있는 내용을 하느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 시험에 나오는 것만 수업하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주변 지식들을 좀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런 거는 상법책에는 안 나오지. 민법책에 나오는 것도 있고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것도 있고 민사집행법에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소송 실무인 얘기도 있죠. 나는 소송 실무도 한 10년 이상 했잖아. 실무까지도 잘 안다고. 다른 법도 다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법 그 테마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민법 얘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들어보고 아 이해된다 그러고 넘어가면 돼. 그것까지 다 암기하고 그럴 것까지는 아니라고요. 물론 이제 적어놓고 그런 것도 다 암기하고 이해하고 하면 좋긴 좋지.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상법이라는 건 뭐냐? 우리 법을 나눌 때는 사법이랑 공법으로 나뉘어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들어놓으시면 돼요. 사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살면서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 그냥 이걸 사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같은 그냥 사람들 일반 사람들끼리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이게 사법이야. 공법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국가와 국민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다. 뭐 정확한 설명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그냥 생각해도 무방해. 그러니까 이건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다. 공법은 국가와 사인. 얘네들이 공권력 작용을 할 때 그 공권력 작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 이런 걸 규율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형법이죠. 우리가 죄 지으면 국가에서 잡아가갖고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때리고 그러잖아. 국가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형법이라고. 근데 상법은 사법에 속해요. 우리 사람들 간의 법률 관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법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민법이죠. 민법이 사인들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에요. 그럼 상법은 뭐냐? 이 민법의 특별법이야. 일반인들 간의 법률 관계 중에서 좀 특별한 면이 있는 걸 뽑아갖고 상법에다가 별도로 규정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법은 그러면 뭐가 특별하길래 얘를 별도로 뽑아서 규율을 하고 있느냐?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에요. 기업에 관한 법. 근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업의 개념이랑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이다 그러면은 대규모 회사를 생각하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규모가 큰 회사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기업 집단을 또 기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삼성전자 하나만을 기업이라고 하나? 삼성전자하고 그 계열사들, 뭐 삼성물산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기업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인식도 조금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 상법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거는 그런 것도 물론 포함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그냥 장사라고 생각하면 더 정확해요. 장사를 기업이라고 표현한다 상법에서는 그렇게 보면 맞아요. 우리가 요 앞에 있는 편의점 그것도 상법에서는 기업이야. 장사잖아. 그리고 우리 아침에 뭐 버스 타고 왔죠? 버스 운영하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니야. 그 회사도 기업이고 뭐 그거는 우리 평소에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그것도 기업이에요. 앞에 식당 이것도 기업이야. 뭐 이런 거 다 기업이에요. 장사를 다 기업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 이거는 뭔가 그냥 일반인들 간의 법률 관계 중에서 조금 특별한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갖고 상법이라는 법률로 별도로 규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엔 기업에 관한 법률, 그래서 기업 장사에 관한 법률 관계를 상법으로 규율을 하고 그리고 상법에 규율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민법이 적용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상법이에요. 기업에 관한 법. 근데 상법은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어.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요거는 우리 상법전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상법 거기에 들어있죠. 근데 어원법하고 수표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어원법과 수표법이라는 게 따로 있죠. 따로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 기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들이야. 실질적으로는. 그럼 요거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사실 얘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고 얘하고 좀 성격이 비슷해요. 기업은 기업이 이제 활동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요. 우선 기업을 조직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하나 개업한다고 생각해봐요. 편의점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편의점을 하는 장소가 있어야지. 점포가 있어야 되죠. 어디 건물, 상가 건물 갖고 거기서 임대차 계약 체결해갖고 점포를 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집기들도 있어야지. 그리고 그 직원들도 뽑아야지. 점포에서 하려면 알바생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조직을 갖춰야 된다고. 조직을 갖춰야 돼. 그 다음에 조직을 갖춘 다음에 활동을 해야 되겠죠. 기업 활동을. 편의점도 하나 기업이라 그랬어요. 편의점 점포 얻어갖고 알바생 뽑아갖고 물건 사다가 하려면 물건 팔아야겠지.
새우깡 같은 거 농심에서 사다가 고객들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행위, 파는 행위. 이런 식으로 기업이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기업을 활동을 하면서도 법률 관계가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활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 결제를 해야 돼요. 활동만 한다고 끝이 아니야. 결제를 해야지. 결제가 어인가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네. 뭐 아무튼 결제를 해야 돼요. 결제를 하는 것과 관련된 게 저 어음수표법이야. 결제를 해야 돼. 새우깡을 샀다. 그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줄 때 우리가 이런 생각하기에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죠.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계좌 이체도 많이 하고 신용카드도 긋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결제를 해야 돼요. 기업 활동을 하려면 기업을 조직을 하고 활동을 하고 활동에서 발생한 금전채권, 금전채무 관계를 결제하는 행위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요거 어디에 관련이 된 거냐? 요거하고 요거는 기업의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기업을 어떻게 조직할 건가? 요거 조직. 그 다음에 여기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이야. 요거는 기업 중에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뭐, 그냥 편의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상인이라는 개념이 나올 건데, 그건 그때가 정확히 배울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을 상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장사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법인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법인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상인이 갖춰야 되는 조직과 관련된 규율을 하고 있는 게 이 상법 총칙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 법인 중에서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그러고 그걸 회사라 그래요. 그 영리법인, 즉 회사와 관련된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게 이 회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큰 범위에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조직에 관한 법이 전체가 이제 상총인데 그 중에서 법인 기업을 띄어내 갖고 규정하고 있는 게 회사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상행위법 이건 뭐냐면 이거는 대부분이 아니고 앞부분에 이제 상행위 청칙이 있고 뒷부분에 각칙이 있어요. 청칙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거 대략적으로만 들으면 돼요. 우리 앞으로 상세하게 공부할 거니까. 지금 대충 감을 잡고 시작하자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청칙 있고 각칙이 있어요. 청칙 부분에는 이 민법의 특별 규정들이 꽤 있어. 같은 법률 관계인데 그게 일반인들 간에서 했을 때는 민법이 적용이 되죠. 근데 장사하는 사람끼리건 아니면은 그냥 민간인하고 장사하는 사람끼리건 아무튼 걔네들끼리 행위를 했을 때는 뭔가 좀 특별한 취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민법의 특칙을 규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꽤 들어있어요. 그리고 각칙에 가면 여러 가지 장사의 유형들을 정해놓고 개별 유형들이 장사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법률 관계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처음에는 뭐 대리상이라는 게 나오고 중개상이라는 게 나오고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공중접객업, 운송업 이런 게 있죠. 공중접객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장사하면 그게 공중접객업이야. 매우 많지. 식당도 공중접객업이죠. 사람들 모이는 데서 장사하잖아. 극장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뭐 사람들 모여서 장사하는 거 다 공중접객업이야. 거기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 중에 일부를 규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운수업. 여러분들 여기 올 때 지하철 타고 오거나 버스 타고 오거나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실어다 주고 돈 받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운수업이죠. 그리고 운수업 중에서는 운송업이죠. 특히 방금 얘기한 거는 사람을 운송시키는 거니까 여객 운송이지. 그럼 물건 운송은 또 뭐가 있을까? 물건 날라주고 돈 받는 거. 택배 뭐 이런 거 있죠. 택배 회사. 이게 운송업, 공중접객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하죠. 근데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좀 있어. 그럼 그건 그때 가서 공부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이 이제 상행위법이에요. 그럼 어음수표는 이거는 결제와 관련된 거예요. 결제. 돈 주고 받을 게 있을 때 현금으로 주면 끝이야. 그런데 결제하는 방식 중에 어음수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얘기 구체적으로 뭔지는 여기 가서 이제 상세하게 배우기로 하고 결제하는 수단으로서 어음수표법이 있다. 상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성 비중을 따지자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양도 제일 많고 제일 중요해요. 난이도로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이걸 제일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개인적으로 난 이게 제일 쉬운데. 난 공부할 때도 이게 좀 재밌어 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뭔지 난 알아.
전체적인 틀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어려운 거야. 전체적인 틀을 알고 시작하면 이것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는 것처럼 엄습에 들어간 초기에 전체적인 틀을 얘기해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다 그래 학생들이. 저쪽에서 강의하다 보면 이거 되게 어렵다고 선배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재밌는데요. 그런 학생들 많아.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대략 간만 잡으면 돼.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민법에 나오는 개념인데 상법에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아주 기초 개념이야. 여러분들 회계학 공부할 때 맨 먼저 복식부기 배우잖아요. 분계 배우고. 근데 사실 문제에 복식부기나 분계가 나오진 않잖아. 근데 그걸 모르고서는 공부하기가 어렵지. 뭐 공부하다가도 분계가 조금 나오기도 하고. 내가 이런 얘기 하는 뭘 알길래. 나도 옛날에 회계사 1차는 붙었어. 2005년도에. 2005년도에 내 사업시험 합격하고 군복무원 법무참모 하면서 군법무관 할 일이 별로 없잖아. 그때 이제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해보자. 그래갖고 2006년도에 붙었구나. 2005년도에 공부를 해서 2006년도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회계학을 조금은 알아. 물론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만큼 모르지만 기초적인 건 좀 알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식 투자한다고 투자 관련 서적 보면은 재무제표 보는 법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는 할 줄 몰라도 보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건 조금 알아요. 분개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랑 비슷한 거야. 우리 상법을 공부하려면 우선 지금 얘기하는 이 정도 개념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길게 얘기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다 합쳐보면 30분도 안 걸려. 부담 갖지 말고 들어보세요. 자, 우선 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대부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법을 보면. 물론 모든 조항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진 않지. 어떤 조항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만 돼 있고 저 뒤에 가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5조에 뭐 누구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 저기 87조에 가갖고 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어떠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법 전체를 보면은 법이라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어떻게 한다는 다 어떤 권리가 발생한다. 어떤 의무가 부과된다. 이거야 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거예요. 뭐 어떻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면 너한테는 어떤 권리가 생기고 어떤 의무가 발생한다. 이거야. 자, 예를 간단한 거 들어볼까? 갑이라는 애가 있고 을이라는 애가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이 회계사상법 책 하나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갑이 그래. 야, 회계사 이정현 변호사 책 있는데 내가 그 1년 동안 이거 갖고 공부 참 잘했어. 책 괜찮더라. 너 살 거면 이거 뭐 판례도 별로 새로 나온 거 없고 뭐 법도 바뀐 거 없으니까 나는 이제 회계사 시험 합격했으니까 더 이상 볼 일 없고 너 내 책 살려면 사. 얘가 얘기했어. 그래 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둘 사이에서 회계사 상법이라는 책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거죠. 어떻게 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해요.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러면은 권리 의무가 발생이 돼요.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가 발생할까? 의무 위주로 의무 위주로 얘기해봐. 얘는 얘한테 어떤 의무를 부담해요? 이거 10,000원에 팔기로 했으면 얘는 얘한테 회계사 상법이라는 책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팔았으니까 얘는 10,000원을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죠. 그걸 권리의 면에서 보면 얘는 얘한테 회계사 상법이라는 책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얘는 얘한테 10,000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의무와 권리는 이제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갖고 누구한테 걸리면 누구한테는 의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얘기를 할 때는 의무 위주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권리도 뭐 그건 알아서 생각을 하면 돼요. 의무 위주로 얘기할 때가 많을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되는데 그거는 권리 의무의 발생을 대부분 규율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사법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래. 사법 아까 그 사법 공법 얘기를 했죠. 사법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는 이런 식의 이걸 배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요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권리가 뭔지를. 권리에는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채권이라는 게 있고 물권이라는 게 있어.
그럼 뭐 앞으로 이제 뭐 형성권이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만 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9대 1 비율로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뭐 이건 그닥 중요하지 않아. 상법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와 대응해서 그냥 같이 좀 설명을 할 뿐이야. 채권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대인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뭘 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채권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설명을 할게요. 물건이라는 거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야.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죠.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근데 물건이라는 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야. 뭐 지금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법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용어가 낯설어서 그래. 근데 결국 내용을 알고 보면 정말 쉬워. 너무너무 쉬운 것들이야. 너무너무 쉬워서 내가 그거를 굳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들이야. 그냥 내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 있던 것. 그거를 언어로서 표현해 본 적도 없을 만큼 내 생활 속에서 나한테 자연스럽게 습득돼 있는, 체득돼 있는 그런 것들인 경우가 많아. 되게 쉬워요. 자, 이걸 얘기를 이거 보자고요. 여기서 이걸 갖고 책 한 권, 이거를 10,000원에 팔기로 했다.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어떤 의무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얘는 얘한테 책이라는 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 이게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을은 10,000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죠. 금전 지급 의무, 금전 지급 의무. 이게 발생했죠. 이런 의무들을 그리고 이 채권에 대응하는 개념이 채무예요. 채무. 채권에 대응해서 어떤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될 의무, 그거를 이제 채무라고 불러요. 채무. 그리고 소유권 이전 채무라고도 불러요. 금전 지급 채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하면은 채권 채무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까 채권이라는 거는 대인권이라 그랬지. 얘가 을한테 책을 팔아서 을에 대해서 10,000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대인권이죠. 이거는 을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야. 책 팔았으니까 너 나한테 10,000원 줘. 이거 을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대인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권리를 제3자에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갑이 을한테 책을 팔아서 10,000원에 팔았어. 그래 놓고 병한테 가서 야, 내가 을한테 책을 팔았으니까 10,000원 줘. 이렇게 청구하면 이상하잖아. 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대인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불러요. 상대권이라고도 부르는 거지. 상대권. 채권이 발생하면은 특정인한테만 행사할 수 있지 제3자한테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인 효력만 간다. 그래서 상대권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자, 이 상태에서 물건도 지금 등장을 했어. 물건으로서 뭐가 등장했죠? 책에 대한 소유권. 이게 나오잖아, 소유권. 이 소유권이라는 거는 물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에요. 물건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 상법에서 등장하는 거는 저 뒤에 이제 질권이라는 게 등장을 한번 할 거예요. 물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질권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질권까지는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 소유권만 갖고 보자고요. 물건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야. 소유권. 물건이라는 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라 그랬죠. 물건에 대한 권리 중에서 가장 완전한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안에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더 권능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알 건 없어요. 어쨌든 소유권을 가진 자는 그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건 별로 없어요. 이 책의 소유권이 지금 내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책 사용을 어떻게 할 건지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뭐 책장에 꽂아 놓든 꺼내서 펼쳐보든 여기다가 메모를 하든 하지 않든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그 물건을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갖고 수익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수익 활동이라는 건 이득을 얻는 활동을 말하는 거지. 자, 이 책을 갖고 뭐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는 잘 없을 텐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친구한테 한 달 동안 빌려주고 2,000원을 받기로 한다. 그러면 이 책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는 거죠. 이거는 수익 활동이라고 그래요. 뭐 공부하는 책 갖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잘 없겠지. 근데 만화방 같은 경우에는 책 빌려주고 돈 받는 거 하죠. 책 단기 대여잖아. 단기적으로도 읽어볼 수 있게 해주고 돈 받잖아요. 그건 이제 할 수 있어요. 처분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지. 이 책을 내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 이것도 하나의 처분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팔아버리는 거, 돈 받고 파는 거, 이것도 처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처분이에요.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뭐 내 책 내가 파는데 누구 뭐 허락받아야 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권리는 이렇게 사용수익 처분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 중에서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의 전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물건이다. 어떤 물건은 사용수익 처분 중 일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일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가서 질권이라는 것만 알면 돼. 질권이라는 거. 그건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그 물건, 저기 채권은 대인적 권리라 그랬죠?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대물적 권리겠네요. 그렇겠죠? 그리고 채권은 상대권이라 그랬어요. 채무를 부담하는 자, 특정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근데 물건은 거기에 대응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권이에요. 절대권. 모든 세상의 70억 모든 인구에 대해서 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세계 70억 인구가 다 나의 이 물건과 관련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해요? 어떤 의무를 부담할까? 생각해보면 당연해. 나의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 이걸 부담한다고. 이거 누가 훔쳐가면 국가에서 절도죄로 체포해갖고 형사처벌하잖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 물건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권이 아니라 절대권이다.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요거의 성격을, 요 대인권, 상대권은 요 성격을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지, 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소유권 자체가. 자, 그러면 채권 채무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걸 보자고요. 채권 채무가 발생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는 4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원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계약이죠.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 채무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라는 게 있어요. 부당이득. 그 다음에 사무관리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알 필요 없고, 불법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은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해요. 자, 우선 계약에 의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보자고요. 자, 우선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는 거냐? 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에 의해서 체결이 돼요. 자, 우리 얘는 저기서 봤죠. 갑이 회계사상법 이정엽 저의 회계사상법 책 하나를 내가 팔게, 너 나한테 살래? 너 나한테 사라 라고 청약을 해요. 계약 체결에 대한 청약. 그리고 우리 그래, 네가 갖고 있는 회계사상법 이정엽 편저 그 책 내가 살게 라고 청약과 승낙이 내용이 완전하게 일치하면, 그러면은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이 돼요.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로서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서로 간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효과가 생기죠. 어렵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어떤 채권 채무가 발생해요? 갑은 을에게 책 소유권을 이전해야 될 채무를 부담하고, 을은 갑에게 10,000원이라는 금전을 지급해야 될 채무를 부담하죠. 권리 측에서 보면 갑은 을에게 10,000원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고, 을은 갑에게 회계사상법 책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채권 채무 발생.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이제 상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계약이라는 거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다.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은 체결이 되는 거다. 그리고 청약과 승낙은 내용이 완전하게 일치해야 돼요. 내가 이정엽 변호사 책을 10,000원에 너한테 팔게 라고 했어요. 근데 을이 네가 갖고 있는 이정엽 변호사 저의 책을 내가 10,000원에 살게, 이렇게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완전하게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계약은 체결되지 않아요.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정엽 변호사 책 10,000원에 팔게 그랬는데 을이 나 9,000원에 살게. 그러면 매매 가격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달라졌지. 그러면 계약 체결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9,000원에 살게 그러면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걸로 봐. 그래서 얘가 그래 그럼 내가 9,000원에 팔게. 이렇게 하면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야. 얘는 처음에 10,000원에 팔게라는 청약은 거절하고 새롭게 9,000원에 살게라는 청약을 을이 갑한테 한 거지. 그럼 그 청약에 대해서 갑이 그래 내가 9,000원에 살게 라고 팔게 이렇게 승낙을 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완전하게 일치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효과로서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어렵지 않죠?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우리 앞으로 공부하면서 뭐 지배인의 행위의 효력이 유효하다 무효하다 이런 것들이 다 그 행위에 의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들이야. 자, 이 정도 채권 채무 개념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요 청약과 승낙 이런 것들은 그 의사 표시라는 걸로 구성이 돼요. 청약도 마찬가지고 승낙도 마찬가지고. 자, 요 하나하나의 의사 표시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의사 표시야. 내가 너한테 이정엽 책을 10,000원에 팔고 싶어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청약, 승낙, 이런 계약 이런 것들은 의사 표시로서 구성이 된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의사 표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팔게라는 게 의사 표시고 해도 그래 10,000원에 살게 하는 게 의사 표시. 그런 것들이 다 의사 표시야. 의사 표시의 내용이 일치를 하면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의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어렵지 않죠?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앞으로 하는 내용이 계속 이거 갖고 하는 거야. 그리고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건 뭐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는 건데 뒤에 잠깐 가끔 나오니까 알아는 두고 갈게요. 부당이득이라는 게 뭐냐?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 채무가 발생해요. 지금 요 세 가지가 다 채권 채무의 발생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부당이득이라는 게 발생을 해도 채권 채무는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당이득이라는 건 뭐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으면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자,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줄 알았어. 실은 안 했는데. 예를 좀 바꿀까?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무효가 됐어. 그런데 무효임을 모르고 얘가 얘한테 책을 넘겨준 거야. 소유권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으로써 책의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계약이 무효였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야, 계약이 무효니까 돌려줘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얘한테 책 소유권을 하나 얻었지. 얻었는데 그 계약에 의해서 책 소유권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계약이 무효였다라고 하면 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책 소유권을 하나 얻은 이득이 생긴 거지. 그래서 그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야 이거 계약 체결 그거 무효였으니까 넘겨줬던 책 소유권 돌려줘라고 요구하는 거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것도 하나의 채권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것도 하나의 채권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건 얘기지. 그렇죠? 불법행위 채권 이건 뭐냐? 이건 뭐 쉽죠. 자,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로 날 치워갖고 내가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불법행위를 한 거지. 법에 위반된 행위. 법에서는 자동차 그 법규를 잘 지켜갖고 사람 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법을 위반해갖고 사람 쳐서 다치게 했으니 그거는 법에 어긋난 행위잖아. 불법행위잖아.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겠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하나의 채권이에요.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 채권 채무고 이와 같은 채권 채무의 발생 원인이 불법행위라는 거야. 하나도 어려울 거 없죠? 자, 기본 개념을 알고 하자고. 뭐 이게 이제 물론 제일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민법에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걸 본 거고, 그다음에 이런 권리가 발생을 했을 때 권리가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요 예를 갖고 요걸 봤으니까 이런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하면 그걸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됨이 원칙이야. 이행을 해야 됨이 원칙인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법에 의한 강제 수단으로서 강제로 이행을 시켜야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얘랑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얘는 책을 넘겨줬어. 그럼 10,000원을 받아야 되겠지. 근데 얘가 돈을 안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때려갖고 뺏어? 지갑 뺏어갖고 뺏어가나? 그건 안 돼요. 얘가 갖고 있는 건 채권일 뿐이잖아. 을 주머니에 있는 지폐에 대해서는 아직 갑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 지폐에 대해서는 물권을 갖는 자가 가져야,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지폐에서 물권을 갖는다, 이런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도 무방해. 그 지폐에 대해서는, 을 주머니에 있는 지폐에 대해서는 을이 물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갑은 권리가 없어요. 갑의 권리는 뭐다? 을한테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거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안 주면 어떻게 해? 줄 때까지 한다 그러면서 계속 줘 그러면서 괴롭혀?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요거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채권에는 4가지의 힘이 있어요. 첫 번째가 청구력이야. 이게 가장 근본적인 힘이죠. 아까 채권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뭘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지. 청구할 수 있는, 이게 가장 본원적인 힘이에요. 그리고 급부 보유력이라는 게 있어요. 급부 보유력. 얘가 책 가격의 이행으로서 10,000원을 주잖아. 그러면 얘는 이걸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다시 말해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뭐 이거는 조금 소극적인 효력이죠. 이게 만약에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10,000원을 받으면 돌려줘야 되겠지. 아까 계약이 무효라서 을이 갑한테 책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없는 상태에서 갑이 그걸 이행해서 을이 책을 갖게 되면 갑이 나중에 그걸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얘가 계약이 무효기 때문에 채권이 없어서 그 책에 대한 급부 보유력이 없기 때문에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야. 표현을 하자면 그래. 뭐 되게 쉬운 내용인데 표현이 되게 어렵죠. 내용상으로는 쉬운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 내가 돈 받을 게 있어서 받았으니 돌려줄 필요 없다, 이 얘기야. 별것도 아니야. 요거 2개가 이제 중요해요. 세 번째로 소구력이라는 게 있어요. 소구력. 이건 뭐냐면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갑이 을한테 10,000원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얘가 안 줘.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에서 소송 걸어갖고 받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다 마지막으로 집행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걸 집행력 얘기하기 전에 요걸 먼저 얘기를 하죠. 소구력과 관련된 내용. 갑이 을한테 10,000원이라는 금전 채권이 있는데 을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를 실행하려면 갑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할 땐 이런 식으로 해요. 소장을 써서 내요. 소장에다가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상식선에서. 원고 갑 이렇게 써요. 피고 을. 그래서 거기다 주소도 써요. 주소. 그리고 여기다가 청구 취지라는 걸 써요. 이런 개념은 저 뒤에 우리 회사법 하면서 우리가 대표 소송 공부하면서 살짝 나와. 그리고 이제 뭐 결의 취소해서 이런 거 할 때도 살짝은 나오는데 시험 자체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해 편의를 위해서 가끔 내가 얘기할 때는 있을 거예요. 청구 취지가 뭐냐면 판사님한테 뭐 해달라고 구하는 핵심 요지야. 1항에다 이렇게 써요. 피고는 원고에게 10,000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써요. 10,000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2항에다가 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끝에다가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판사한테 얘기하는 거지. 판사님,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10,000원을 지급하다라는 명령을 좀 해주세요. 이런 취지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취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장에다가 소장 2페이지 하면 여기다 이제 청구 원인 이렇게 해갖고 그 이유를 써요. 판사가 보기에 원고야, 너 나한테 피고 을이 너한테 10,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니? 판사는 그게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원고가 미리 써서 내는 거야. 뭐라고 쓰느냐? 원고는 2020년 4월 17일 피고 을에게 이정엽 저 회계사 상법 책 한 권을 대금 10,000원으로 하여
매매하였습니다. 매매하였다는 거를 그 판 사람 입장에서 매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매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써요. 이런 이유에서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책의 소유권을 이전해 줬습니다. 이렇게 써. 매매계약 체결했고 나는 줄 거 다 줬으니 받을 거 받아야겠다. 10,000원 달라. 이런 취지야.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이런 거 알려줘야겠지. 판사한테 이거 하려면. 판사 입장에서 이거 보고 있는데 뭐가 궁금할까? 이거 보고 뭐가 궁금하겠어? 너 이거 진짜니? 이게 궁금하겠지. 증거를 대봐. 이거 말만 듣고 그래 10,000원 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증거 대봐 이렇게 하지. 자기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증거를 대야 돼. 그래서 원고는 여기다가 소장 쓰고 그 뒤에다가 증거를 첨부해서 내요. 뭐 책 한 권 팔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잘 없겠지만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를 할 때는 매매 계약서 작성을 하죠. 그래서 책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매매 계약서를 딱 써서 매매 계약서에 이제 을 도장이 딱 찍혀 있죠. 이거를 첨부를 해. 그러면 판사가 매매 계약서는 증거를 봤더니 뭐 4월 7일 날 책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 맞네. 그렇게 생각해요. 야 근데 네가 책 넘겨줬다는 거 그거에 대한 증거도 돼야지. 판사는 이걸 궁금할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증거도 돼. 책 넘겨주면서 영수증을 받아놓은 게 있으면 영수증을 증거로 첨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장에다가는 자기가 구하는 판결의 핵심 결론을 쓰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이 도출돼야 되는 이유를 쓰고 그 이유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서 판사한테 소송을 제기해요. 자, 법정 가면 법정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갖고 판사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다음에 법정 출입문은 이렇게 돼 있어. 여기로 출입을 해. 여기로 딱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그럼 이렇게 그려야지. 법정 내부니까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그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면 되나? 이렇게 돼야 되겠다. 여기 맞네.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출입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방청석이 쭉 있어. 그리고 이제 법정 경위가 한 명 앉아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출입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이제 여기가 당사자석이에요. 당사자석. 그래서 여기 이 왼쪽에 원고가 앉아. 오른쪽에 피고가 앉고 여기 이제 판사가 있죠. 그림을 좀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원고 피고가 여기 앉고 여기에 법원 직원들이 앉아. 법원 직원들이 앉아갖고 얘기하는 거 뭐 받아 적고 뭐 그래요. 그리고 기록 같은 거 여기 보관하고 있다가 판사가 기록 좀 올려달라 그러면 갖고 있던 거 판사한테 올려주고 그래. 원고 피고는 이제 이쪽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죠. 이렇게 보고 판사는 이쪽을 보고 앉아 있고 판사는 3명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1명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경미한 사건은 1명이 앉아 있고 중요한 사건은 3명이 앉아 있고 그렇게 되죠. 여기는 이제 변호사석이야. 변호사석. 근데 요즘에는 새로 지은 법정에는 이 변호사석을 안 만들더라고. 변호사들이 여기 잘 안 앉아. 방청객들 여기 앉아 있는데 변호사 여기 앉아서 여기 보고 앉아 있거든. 이렇게. 그럼 좀 뻘쭘해. 앉아 있기가. 그러니까 변호사 대기석이야. 여기 앉아 있다 이리로 나가는 거거든. 사건 번호 부르면 여기 나가서 이제 소송 진행하는 건데 이쪽 좀 뻘쭘해서 잘 안 앉아 있어요. 여기 방청석에 같이 앉아 있어요. 변호사들 대기할 때. 그래갖고 이 새로 지은 법정에서는 이걸 안 만들더라고. 어쨌든 여기가 이제 앉아서 재판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써서 처음에 이제 원고가 써서 내면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써서 이걸 그러니까 우편으로 내죠. 우편으로 내면은 법원에서 요 소장을 낼 때 두 장을 내요. 2장을. 법원용이랑 피고용. 그러니까 2장을 내가 낸다 그랬는데 피고용은 피고 숫자만큼 내요. 피고가 예를 들어 3명이면 4부를 내는 거지. 법원용이랑 피고 3명이랑. 어쨌든 법원용이랑 피고용 이렇게 2개를 내요. 그러면은 내면은 법원에서 우편으로 이제 소장 요구를 써서 내면 법원에서 피고한테 피고용으로 낸 거 있지? 이 소장을 보내줘. 그러니까 너한테 이런 소송이 제기됐다. 너 할 말 있으면 너도 해봐라. 그럼 피고도 할 말이 있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마 보통은 할 말이 없을 거야. 워낙 증거가 명확하니까. 근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피고도 다퉈요. 뭐 나는 산 적이 없다. 뭐 책 산 적이 없다. 이렇게 다투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사안에서는 책을 산 건 맞는데
책이 다 훼손돼 있어갖고 쓸 수 없는 책이었다. 그래서 내가 반환 받아 가라 그랬는데 갑 저놈이 반환 받아 가지도 않고 돈만 달라 그런다. 판사님 나는 이거 돌려줄 테니까 돈은 못 줘요.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런 주장을 해서 쓰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불러요. 한 달 내에 내야 돼. 소장 접수된 날부터 한 달 내에. 그러면 답변서 내면은 답변서도 하나는 이제 원고한테 또 보내줘. 원고 읽어보는 거지. 읽어보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답변서에 대응해서 또 준비 서면을 하나 써내요. 이렇게 소장 내고 답변서 내고 준비 서면이 하나 주고받으면 그러면 이제 판사가 불러 법원으로 오라고. 당사자들을 법원으로 오라고 부르면은 이제 판사는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을 다 이제 기록에 편철해서 보고 봤지 다 읽어본 상태에서 이런 자리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거야. 그럼 원고가 소장 제시 낸 거대로 주장합니다. 그럼 피고는 답변서대로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판사는 이미 다 소장 답변서 읽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뭐 궁금한 거 물어봐. 원고 피고한테 물어보고 한번 뭐 얘기 좀 하다가 요런 걸 이제 변론 기일이라 그래요. 이렇게 법정에 모이는 거를. 변론 기일 하면 한 10분 정도 해요. 그러다가 얘기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주장하시는 거 있으면 그거 증거 첨부해갖고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변론 기일이 한 달에 한 번 열려.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준비 서면에다 또 주장할 거 주장하고 그거에 대한 증거 첨부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받다가 더 이상 주장하고 증거 제출할 거 없으면은 그러면은 변론을 종결하는 거예요. 그런 절차, 소장 제기해서 변론 종결을 해요. 변론 종결하면 더 이상 뭐 새로운 주장을 못 해요. 새로운 증거도 못 내. 변론 종결하면 끝이야, 그걸로. 그리고 변론 종결한 다음로부터 한 달 후에 판결을 선고를 해요. 이때는 이제 뭘 내면 안 돼. 근데 실무상으로는 뭐 참고 서면이라고 그래갖고 받아는 주는데 법적으로는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소송은 소장 제기 시부터 변론 종결 시까지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얘기가 회사법 할 때 나와. 근데 나오면 저거 뭔 소린가 하잖아. 그래서 대략적으로 소송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선고를 할 때 보자고요. 선고를 할 때 우리 소송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어요. 이행의소라는 게 있어. 이행의소라는 게 있고 형성의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의소라는 게 있어요. 자, 회사법 하면서 요거하고 요거는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회사법 하면서 할 거니까 놔두고 요걸 갖고 보자고요. 요걸 갖고 보면 자, 판사가 이 증거하고 주장사실 다 봤더니 다시 요 예로 돌아와요. 갑이 을한테 책을 한 권 팔고 책 소유권까지 넘겨준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죠. 판결문에다가 전부승소 판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면 청구 취지가 거의 그대로 그 판결 주문으로 들어가요. 판결 주문은 어떻게 되냐면 판결 주문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판결 이렇게 나와요. 제목에. 그리고 원고 갑, 피고 을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주문 이렇게 해서 여기 주문이 이제 판결의 결론이야. 그래서 방금 사항 같은 사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원고가 전부 이겼으니까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죠. 만약에 원고가 전부 패소했으면 전부 패소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써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지.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지는 이 항에다가 쓰는 거예요.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뒷면에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판결 이유가 나오지. 이유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증거에 따라서 보면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있는 거지. 이 예를 갖고 보면 이렇게 하는 거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매매 계약서, 갑 제2호증 영수증을 보면 원고가 몇 년, 몇 월, 며칠 피고에게 이정의 편저, 회계사상법책 한 권을 대금 10,000원으로 하여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에 나와요. 이 이유가 이제 결론은 이제 여기 써 있는 거지.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 소구력과 관련된 거예요. 안 주면 이 소송으로 통해서 이렇게 이 판결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힘이 채권의 소구력이야. 자, 근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10,000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도 피고가 지급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권의 이 집행력의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집행력의 힘이. 이걸 갖고 이 판결문을 들고 이제 법원 그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법원에 가면 1층에 민원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민원실 이렇게 간판 보면 집행과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이 판결문 들고 집행과에 가면 집행관이 집행을 해줘요. 집행을 해주면은 어떻게 하느냐? 피고 집 가갖고 집행관이 멱살 잡고 지갑에서 10,000원 꺼내갖고 이렇게 갑한테 주느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피고 재산을 강제 경매를 붙여요. 피고 재산이 여러 개 있겠지. 갖고 있는 집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재산이라고 하면 제일 큰 게 집이겠지. 사람 재산 중에. 그 다음에 큰 재산 뭐가 있겠어요? 집 전세 사는 사람 있지. 전세 사는 사람들은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큰 재산은 뭐겠어? 전세금 반환 채권. 집주인한테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집에 살면은 전세가는 한 7천만 원 하잖아. 7천만 원 처음에 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럼 전세금 그 자체가 내 재산은 아니지. 정확하게 법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전세인이 집주인한테 갖고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 그 채권이 재산인 거죠. 전세 그 임대차 기간 끝나면, 그러니까 전세 기간 끝나면은 7천만 원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채권이라고. 전세금 반환 채권, 이게 권리인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재산이 되겠죠. 부동산, 채권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 우리 집에 재산 또 뭐가 있어요? 테레비 냉장고 있잖아. 소파 테레비 냉장고. 그런 거를 법에서는 동산이라고 불러. 거기 물건을 두 가지로 나눠요. 법에서는.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눠. 부동산이 뭐냐? 땅하고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 부속 그 물건도 이제 부동산인데 그 부착물도 뭐 그것까지 알 거 없고 땅하고 건물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외에는 다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소파, 테레비, 냉장고 이런 건 동산이지. 그러니까 부동산, 채권, 동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재산이죠.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재산 중에 중요한 재산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 은행에 맡겨놓은 돈 있잖아. 회계학에서는 뭐 현금성 자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법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은행에 대한 금전 채권이야. 예금 채권이라고 부르게 하죠. 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채권이라고. 그런 채권들이 있죠. 그래서 판결을 받으면 여기에서 갑이 강제 집행할 재산을 딱 골라야 돼. 근데 고르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동산에다 해야 돼.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다가 집행을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야. 그 법원에다가 부동산에 그 강제 집행해주세요 청구하는 거를 압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압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압류라는 건 처분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원고 여기서 갑이 법원에다가 을 소유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파트. 저거 강제 경매에 붙여갖고 팔아서 그 돈으로 10,000원 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법원에서 그렇게 해줘요. 부동산 강제 집행할 때는 부동산 등기부에 강제 집행한다고 딱 기재가 돼. 그리고 그 부동산을 을이 더 이상 팔 수 없게 돼. 압류가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거야. 경매 붙여갖고 팔아서 그 중에서 10,000원 갑한테 주고 나머지는 을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제 집행 절차예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이 집행력이에요. 그것도 채권의 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 권리, 채권, 물권이라는 게 있다. 채권, 채무라는 게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채권, 채무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이 일반적인 절차를 쭉 봤어요. 이걸 알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오지. 근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민법 얘기는 별로 안 할 거야. 뭐 오늘은 이제 대리 정도 얘기하고 법인의 개념 정도 얘기하고 권리 능력 정도 얘기할 거고 초반에 그런 게 할 게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별로 없어요. 강의 이상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할게요.